자, 이제는 3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키워드가 구매력 평가설이네요. 구매력 평가설. 그럼 구매력 평가설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꾸 이 단위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보십시오. 우리는 자국 표시 환율을 쓰는 겁니다. 따라서 야, 미국 돈 얼마야? 라고 하면 1200원이라고 하는 거죠. 예, 위에다 적는 겁니다. 자국 통화 표시 환율입니다. 자국 통화 표시 환율, 자국 통화 표시 환율. 그렇죠? 예.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나라의 사과가 1000원이야. 똑같은 미국의 사과가 1달러야. 그렇죠? 동일한 물건에서는 동일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죠. 일물일가.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구매력 평가입니다. 따라서 야, 미국의 똑같은 물건이 1달러야? 우리나라에 1000원이야. 그럼 돈 어떻게 바꿔? 구매력으로 바꿔. 1달러하고 1000원하고 바꿔. 그래서 1달러에 1000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수출을 할 때는 또는 수입을 할 때는 명목 환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 환율이 중요한 겁니다. 잘 보십시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건이 우리나라에 1000원이다. 지금 제가 원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에 갔더니 1달러에 2000원으로 바꿔주고 있어요. 이건 바로 명목 환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야, 미국 너네 지금 사과의 똑같은 가격 얼마야? 라고 하니까 1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일물일가가 적용된다면 1달러에 1000원이 적용돼야 되는데 명목 환율이 실제 물건 가격을 반영해 주지 못한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 살 때는 1000원이야. 근데 미국에 살 때는 2000원이야. 그렇죠? 위에 원이 없어지고 그냥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이 의미는 뭐냐면 똑같은 물건에서 우리나라에서 하나 살 걸 미국에 가서 살려면 두 개 사는 값을 내야 된다. 미국에 갔을 때는 두 개 사는 값을 내야 된다. 미국에 가서 사겠어요? 안 사겠죠?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사가져가겠죠. 따라서 실질 환율이 1보다 크다면 우리나라 물건이 많이 팔리는 거야. 왜? 우리나라 돈으로 사기에는 우리나라 물건이 더 저렴한 거지. 미국 건 비싼 거야.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서 안 산다? 그럼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따라서 실질 환율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 수출은 증가하게 된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미국에서 사는 게 원화 가격이 낮네. 미국으로 가자.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가자. 네, 따라서 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1이 돼야 되는데 단기에는 1보다 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1로 조정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밑에 있는 게 커져도 되고요. 위에 있는 것, 명목 환율이 떨어져도 되고요. 미국 달러 가격이 떨어져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보다 작을 때는 어이구, 우리나라 게 비싸네? 저렴해져도 되고 환율이 그렇죠? 요거 잠깐만요. 1보다 클 때 어떻게 된다? 1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게 떨어져도 되고 아래에 있는 게 올라가도 됩니다. 자, 그런데 실질 환율이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2, 명목 환율, PF, 이것이 올라가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밑에 있는 것이 떨어져도 되는 겁니다. 항상 상대적인 거죠.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풀어볼게요. 자, 한국에서는 4,800원 한대요. 미국에서는 4달러 한대요. 그럼 머릿속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아, 4달러하고 똑같은 물건이니까 4,800원하고 맞바꾸면 되겠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1달러에 1,200원이겠구나. 구매력 평가설이 적용이 된다면 1달러에 1,200원이 돼야 되겠구나. 요거요. 1,250이 아니라 1,200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실제 명목 환율 보세요. 1,300이 되는 거죠. 그럼 잘 보십시오. 이것이 1달러에 지금 1,300으로 외환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얼마 한다고요?
여기다 4달러를 이렇게 한번 곱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4, 32, 4, 1은 4. 5,200원이에요. 미국에서는 5,200원이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한다 그랬어요? 4,800원 한다 그랬습니다. 실질 환율은 1보다 큰 거예요. 미국에 가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에서 사 드시겠습니까? 5,200원이 들어가는데 그냥 우리나라에서 4,800원 먹고 주고 할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돼? 실질 환율이 1보다 크니까 미국 사람들이 달러를 원화로 바꾸러 와서 우리나라에서 사 먹게 되는 거죠. 수출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번. 장기적으로 실질 환율은 1이 된다고 했고요. 자, 그러면 양국의 햄버거 가격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4달러 4,800원이 변화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1이 되려면 명목 환율은 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옳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햄버거 가격과 명목 환율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햄버거 가격이 올라가면 실질 환율 1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상승해야 되는 것이고요. 한국의 햄버거 가격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명목 환율이 떨어져도 되고, 그렇죠? 네, 또는 미국의 햄버거 가격이 달러화로 표시되는 게 떨어져도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명목 환율이 떨어져도 되고 햄버거 가격이 하락해도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32번 볼까요? 자, 다음 거시 경제 모형에서 잠재 GDP라는 말이 나왔고요. 잠재 GDP를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를 조정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제가 트릭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트릭을 알려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실 거예요.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생산물 시장의 균형이지. 그래서 숫자를 다 넣으실 거예요. 숫자를 다 넣으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저쪽으로 넘기면서 1-B를 살려두라고 했죠. 함부로 막 넘기는 게 아닙니다. 다 원칙이 있는 거예요. 0.2Y 440 빼기 20R 플러스 G로 정리가 될 겁니다. 문제를 내는 사람들도 다 저것을 의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거기다 이제 또 보세요. 여기 한번 보자고요. 화폐 시장이 균형이 된다. 수요와 공급 측면. 이것도 막 정리를 한번 해주자고요. 그렇죠? 그러면 뭐를 봐줘야 되냐면 여기요. 20R이라는 게 등장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정부 지출하고 소득의 관계, 생산의 관계로만 표현을 해야 돼. 따라서 여기 20R이 있으니까 여기 밑에 식에서 20R로 만들도록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조정된 것을 여기다 쏙 넣게 된다면, 그렇지? 처음부터 막 숫자를 다 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두 개를 싹 섞게 된다면, 제가 20R, 20R로 만들어 주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섞게 되면 Y는 1440 플러스 G가 된다고요. 그렇죠? 네. 그럼 보세요. 정부 지출에 따라서 국민소득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근데 1500을 맞춰야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1500을 맞춰야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60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수식 정리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 처음부터 막 넣고 중고등학교 때처럼 가강합법, 대입법, 소거법 나 자신 있다. 아이고야, 이 숫자가 0.2, 0.8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죠? 위에 거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밑에 걸 조정해 주시고 바로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보자. 자, 그런데 지금 정부 지출이 얼마였어요? 300이에요. 그러면 잠재 GDP 1500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60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300에서 60으로 줄여야 돼. 근데 300에서 60은 5분의 1이야. 20%지. 따라서 20%만 유지해야 되니까 80%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이거는 수식도 이쁘게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 건데 마지막 단계에서 아이고 300에서 60으로 줄어들어야 되는구나. 20%만 남는구나. 80% 감소를 시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문제 잘 풀고서도 잘못 찍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33번 볼까요? 단기 필립스 곡선입니다. 단기 필립스 곡선은 우하향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하향하게 되는데 문제를 딱 보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들어가 있네요.
기대 인플레이션율요? 그리고 특히 저 기대 인플레이션 할 때 저 기대는 합리적 기대는 아닙니다. 합리적 기대는 아닙니다. 정태적 또는 적응적 기대가 되는 겁니다. 어떤 숫자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꾸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보도록 하죠. 기대 인플레이션은 정태적 기대 또는 적응적 기대가 되는 것이다. 네. 그리고 요 기울기가 나타나는데 우하향하는 단기의 필립스 곡선을 그렸을 때 X축에는 실업률이고 Y축에는 인플레이션율이다. 근데 중요한 거, 원래 희생률이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율을 1% 줄이기 위해서 줄인다면 실업률은 몇 % 증가하느냐가 가장 간단한 희생률입니다. 요렇게 보는, 어차피 요것도 백분율 단위고 요것도 백분율 단위니까 요렇게 옆으로 볼 때의 기울기죠.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넣지요. 뭐요? 실업률과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 오쿤의 법칙을 넣게 된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인플레이션율이다, 실업률이다, 경제성장률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율을 1% 낮춘다면 경제성장률 또는 경제성장은 얼마나 저해가 되는가? 그렇게 희생률을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친절하게 문제를 내주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희생률, 그러면 이게 실업률하고 인플레이션율로 보는 거야. 또 경제성장률로 보는 거야. 근데 힌트는 뭐냐면 경제성장률이 있으면 경제성장률까지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경제성장률이 없으면 그냥 인플레이션율하고 실업률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건 진짜 친절하지 않은 겁니다. 문제 내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베타가 클수록 기울기가 커지게 된다면 희생률은 작아지게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율을 낮춰도 실업률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예, 유가 상승 충격. 예, 이것은 위아래로 절편을 올리느냐 내리느냐, 필립스 곡선을 상방 이동시키게 되는 것이고요. 또 오쿤의 법칙 말씀드렸죠. 예, 인플레이션율과 총생산의 양의 관계가 도출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실업률을 떨어뜨린다. 실업률은 올라간다. 실업률이 올라간다면 경제성장, 총생산은 떨어지게 된다. 떨어진다. 같은 방향이라는 겁니다. 양은. 단기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고정되어 있을 때 인플레이션 감축 정책은 상충이죠. 단기는 상충 관계, 실업률을 높인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것이고요. 자, 노동 수요에 관한 설명이요. 노동 수요는 우리가 보통 어디서 생각하냐면 P 곱하기 MPL 이렇게요. 그러면서 W라는 임금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완전 경쟁 생산물 시장과 완전 경쟁 요소 시장에 참여하는 개별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이죠. 그렇죠? 요런 거 많이 써먹죠. 여튼 요거에 대한 문제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야. 이것은 우리가 수요자, 가게의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흡사한 거예요. 일단 잘 보세요. 대체할 물건들이 많다, 대체가 쉽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탄력성은 커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임금이 조금이라도 올라간다. 내가 쉽게 자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노동을 확 안 쓰려고 한다고요. 그렇죠? 예. 따라서 노동 가격이 변할 때 쉽게 자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노동의 임금 탄력성은 크게 되는 겁니다. 대체 가능성. 근데 그 대체 가능성은 뭐와도 연결되냐면 타재와 타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 요소를 수요하는 것은 물건이 잘 팔리니까 하는 거야. 따라서 물건이 잘 팔린다. 최종재 상품 수의 가격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만들어내는 물건의 양도 민감하게 변화할 테니 요소 수요도 민감하게 변화할 것이다. 바로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내가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이다. 그럼 당연히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기간, 시간이 오랜 기간이면 어떻게 돼? 더 적응을 잘할 수 있겠죠. 장기의 탄력성은 더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변수들은 크면 클수록 탄력성은 커지게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PMPL은 W 이런 식으로 P 곱하기 MPL 이렇게요. 그런데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크면 클수록 더 가파르게 그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유되는 점에 비해서 어떻게 돼? 탄력성은 더 작아지는 거죠. 따라서 한계 생산이 체감이 빠르다. 그러면 탄력성은 작아진다라는 거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계 생산은 체감하는 속도가 빠르다? 탄력성도 크지 않을까? 아닙니다. 작습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자. 자본 가격 하락에 따른 대체 효과는 자본 가격이 떨어진다. 나는 자본을 더 써야 되겠다. 노동을 덜 선택해야 되겠다. 감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1번은 바로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쌍대성 말씀도 해드렸죠. W분의 MPL, R분의 MPK. 그걸 생각하셔도 됩니다. 제품 탄력성이 클수록 크다. 장기가 더 크다. 그렇죠? 지금 노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본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 노동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당연히 커지게 된다. 저놈이 나한테 온다. 빨리 받아들이자. 이렇게요. 예. 또 대체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체하기가 용이로워지니까 가격 탄력성도 크게 되는 겁니다. 자, 35번 봅니다. 키워드 노동시간하고 여가시간입니다. 항상 연습을 하는 거죠. 임금이 상승을 한다. 기회비용이 커지니 여가를 줄이고 일을 많이 하겠다. 임금이 상승을 하니 나는 더 부자가 됐다. 여가를 증가시키고 일시간을 줄이겠다. 대체효과, 소득효과 반대 방향으로. 그렇죠? 소득효과가 크면 어떻게 된다? 공급곡선은, 노동 공급곡선은 뒤로 꺾인다. 후반 굴절.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차이점은 요거요. 일을 하지 않고도 버는 소득, 근로의 소득이 있다는 얘기죠. 일단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잘 보세요. 내가 여가 시간이 있어요. 여가 시간이 있어요. 여가를 하나도 줄이지 않더라도 나는 자산의 소득만큼 벌 수가 있고요. 여기가 여가입니다. 여가, 리저요. 여가를 줄이는 건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임금이 시간당 임금이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쪽이 내가 얻게 되는 소득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요. 요게 바로 키워드가 되는 것이고,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임금이 하락한다. 여가의 기회비용이 작아진다. 여가를 늘린다. 근데 임금이 하락하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 된다. 그렇죠? 여가를 줄인다. 예. 기회비용이 작아질 때는 여가를 늘리려고 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작아질 때는 여가를 줄이려고 하고. 근데 보통 문제는 어떻게 나오죠? 임금이 상승할 때로 나오죠.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임금이 상승한다. 여가의 기회비용이 컸으니 여가를 줄이겠다. 줄이겠다. 여가를 줄이니까 일을 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효과. 근데 임금이 상승을 하게 되면 나는 더 부자가 되는 거죠. 부자가 될 때 여가가 정상제라면 여가를 증가시키고 노동시간을 줄이겠다. 반대 방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따지는 거지. 기회비용을 더 중시 여긴다. 대체효과다. 임금이 상승하면 나는 여가를 줄이고 일을 더 하겠다. 바로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나는 더 부자가 됐다. 소득효과를 더 강조하게 된다면 나는 더 부자가 됐으니 여가를 늘리고 일시간을 줄이겠다. 그거만 바로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네, 따라서 볼게요. 한계 대체율과 기회비용이 같은 데서 효용을 극대화하게 된다. 임금이 상승할 때 소득효과는 난 부자가 됐다. 여가를 줄이고 일을 더 하겠다. 소득효과니까요. 여가가 열등제라면 정상제가 아니고 열등제네요. 그럼 잘 보세요. 임금이 상승했다. 기회비용이 상승했으니 여가를 줄이고 일을 더 하겠다. 나 부자가 됐다. 나 부자가 돼서 일을 더 하겠다. 여가를 줄이고 일을 더 하겠다. 다 똑같은 방향이죠. 예, 노동공급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W가 상승하는 경우 기회비용이 상승하니까 대체효과로는 여가를 줄이고 일을 더 하겠다. 맞죠? 자, 그런데 이제 5번 한번 보세요. 자, 5번은 보세요. 요렇게 됐던 예산선이
근로외 소득이 증가한다면 예산선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위로 쭉 올라가는 거죠. 이것은 바로 소득 효과만 보게 되는 겁니다. 소득 효과만 보게 되는 거죠. 대체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 효과만 보게 되는 거죠. 5번은 잘못된 거고요. 자, 고용과 관련된 지표. 뭐 고용과 관련된 지표면 뭐가 되는 거야? 생산 가능 인구,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취업률, 실업률, 고용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경제활동 인구,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보통 15살이면 일을 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 그 중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하고 직장을 구하는 사람, 직장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 실업자가 되는 것이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사가 없다, 일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그럼 취업자는 뭐다? 이제 숫자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수입을 목적으로 이 고용지표 이런 걸 취합하는 주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간. 그렇죠? 1주, 2주, 3주 할 때 그 주간. 예. 그래서 그 주간에 조사 대상 주간에 돈을 벌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했다? 취업자입니다. 안타깝죠? 하필이면 지나가다가 조사하는 사람 만났는데 당신 어제 뭐 했습니까? 어제 1시간 동안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 바로 취업자가 되는 겁니다. 취업자. 계속 놀고 있다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집에서 하는 일을 도와주는데, 예? 그것을 이제 가족 종사라고 하는데 돈을 받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돈을 안 받아. 무급 가족 종사자야. 그런데 주당 일주에 18시간 이상 일했는데 돈을 못 받아도 돈 받은 걸로 치는 취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아버지 어머님한테 따져야 되겠죠? 예, 다 이렇게 저축해 놓으시겠지요. 자, 그리고 취업이 된 상태에서 휴가를 간다거나 아프거나 쉬고 있어도 취업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실업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보세요. 실업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다. 직장을 계속 구하고 있다. 나 이제 직장 안 구할래. 너 의사 없어?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아닙니다. 실업자가 되는 것은 조사 대상 그 주간에 1주, 2주 할 때 그 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고 그 지난 4주간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조사 대상 주간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4주 전까지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어야지만 그 사람은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4주 동안 어떻게 직장을 좀 찾아보셨어요? 아니요, 이러면 의사가 없는 거네. 바로 비경제활동인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자가 되는 것은 어렵죠. 자, 그럼 볼게요.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 의사 없다, 능력 없다, 비경제활동인구. 군대에 가 있다, 감옥에 있다. 어이구, 경제활동 조사에서 제외하는 거죠. 의무 복무자만 그렇습니다. 직업군인들은 들어가는 겁니다. 조사 대상 기간 일주일주. 그 주간이라고 했죠.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일을 했다. 취업자. 그렇죠? 그런데 일정한 직장을 가지고 있으나 아파요. 그 조사 대상 기간에 일을 하지 못했어. 취업자죠. 아니, 아파가지고 집에서 쉰다. 우리가 과거에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집에서 쉬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뭐 직장에 가셔도 상관없나? 하여튼 그때 쉬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월급은 주잖아요. 예, 취업자입니다. 자, 효율성 임금. 효율성 임금이라는 것은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볼까요? 효율성 임금은 보통 이제 실질 임금으로 얘기하는데 시장의 실질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실업은 발생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회사는 균형의 실질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주려고 하느냐? 생산성을 끄집어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생산성을 끄집어 올리려는 게 뭐냐면 우리 공장에서 떠나지 마세요. 이직 방지. 일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태만 방지. 왜? 일을 게을리하다 잘리면 높은 임금을 받다가 낮은 임금을 받게 된다고요. 기회비용이 커지게 되는 거지. 예. 그리고 어떻게 돼? 이 노동자들을 구할 때 회사 차원은 누가 생산성이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모르니 역선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높은 임금을 주면 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면
보다 더 생산성이 좋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죠. 생산성이 높아서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임금을 주니까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가 나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직 방지, 태업 방지, 역선택 방지라는 거고 시장에 실질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줘야 되는 겁니다. 실업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그렇죠? 첫 번째, 이직을 방지한다.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 태만을 방지한다. 그리고 이거 4번은 보세요. 돈을 많이 주면 그렇죠? 많이 먹겠죠? 그렇죠? 그리고 운동도 많이 하겠죠? 여가 시간도 활용해서 자기 하고 싶은 일도 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일하는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맞고요. 그런데 5번.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아니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많이 줘? 근데 이걸 확장시켜가지고 아이고 거기는 노동자들을 혹사시키지 않대. 돈을 많이 준대. 그렇다고 해서 그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진다고까지 이렇게 확장시킬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 임금 많이 준다고 해서 우리가 야 우리 그 사람들 잘 봐주니까 핍박받지 않으니까 우리 그 물건 더 사주자. 네, 그거는 생산성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해줄 수는 있어도 그래서 효율성 임금 생산성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38번 균제 상태가 나오네요. 근데 어떤 균제 상태냐면 실업이 나오고 균제 상태야. 실업이 나오고 균제 상태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실업률 구할 때 취업자하고 실업자 중에 실업자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경제활동 중에서 실업자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 비율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지금 인플로이 취업되어져 있다. 취업되어져 있다. 그런데 직장을 잃는다. 직장을 갖고 있다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직되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 볼까요? 실업이 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직장을 찾는 find라는 게 있다고요. 근데 왔다 갔다 더 이상 변화가 없으면 그것이 바로 실업률이 스테디 스테이트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거를 실업자 그래서 S로 바꾸면 돼요. 실직률로 보고요. 취업자 구직률로 보면 되고요. 실업자 실직률로 보면 돼요. 따라 요거대로 그대로 놓고 문제를 풀으셔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것대로 수식을 정리하게 되면 F는 22가 나오는데 자꾸 사람들은 여기를 풀다가 말아요. 잘 보세요. 자, 이 실업률 퍼센테이지예요. 그죠? 실직률 100분율이에요. 구직률도 100분율이고 실직률 100분율인데 100분율 약분을 시키면 이쪽에는 100분율로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1보다 작은 소수로 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근데 자꾸 이렇게 하다가 안 나오겠는데 이렇게 걱정하시면 안 돼요. 네, 항상 이쪽에 만들어 놓고 실업률이 12%라면 균형의 실업률이 15%라면 0.12로 바꿔놓아야지만 F라는 것이 22로 나오는 거죠. 근데 F 구직률이 뭐라고 했어요? 100분율이라고 했으니까 22%. 소수로 얘기할 때는 0.2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험장 가서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보다 이게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실업률이 12%이고 균제 상태이니까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드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가 1000명이라고 한번 잡아보자고요. 그럼 장기적으로 실업률이 12%이면 여기 120명이 있는 거고 여기 880명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 구직을 하고 있는데 3%가 찾아서 이쪽으로 넘어가. 막 이쪽으로 넘어가.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직장을 실직을 해서 옮기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여기 보세요. 매기간 실직률. 취업자 중에서 실업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보세요. 88이라는 숫자랑 다 숫자 보는 거 아닙니다. 3이라는 숫자만 보게 되는 거예요. 곱해보세요. 382, 24, 382, 224, 264 나오죠.
그렇죠? 하여튼 26.3이든 2.64든 260든 그거 중요시 여기지 말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숫자야. 그럼 여기서 저쪽으로, 여기서 저쪽으로 넘어가려면, 그렇죠? 120 중에서 과연 저쪽으로 얼마나 넘어가야 되지? 요거, 예. 나눠볼까요, 그냥? 12로? 이렇게. 2, 24, 24. 예, 숫자 바로 나오죠? 이렇게, 저렇게. 예. 아까 그 수식이 안 나면 바로 예를 들어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업률은 그렇게 숫자로 하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어요. 100명을 잡고 하든지, 1000명을 잡고 하든지. 예. 이게 더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공급 곡선, 수요 곡선이 있고, 최저임금. 아하. 이거 최저임금이라는 건 가격 하한이네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자, 수요 곡선 그리고요. 공급 곡선 그리고요. 여기 균형임금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6으로 할 때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보다 더 위쪽에서 유효한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요만큼은 실업이 되는 것이고, 고용되는 사람은 여기서만 고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서 한번 풀어볼까요? 일단, 자, 수요, 공급. 그렇다면, 예. 임금은 30 빼기 6W. 원래의 임금은 5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잘 풀렸는지 아닌지 꼭 검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위에다 넣어주시든, 아래다 넣으시든, 균형 노동량은 3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최저임금이 5보다 높은 6에서 나왔으니 유효한 최저임금이 맞고요. 그러면 이 6이라는 것을 어디다 넣어야 돼? 노동 수요에다 넣어야 되는 겁니다. 50 빼기 46에 24, 예, 26명이 고용되는 거고요. 그러나 6이라는 임금에는 얼마만큼 일을 하려고 한다? 6이 12, 32. 따라서 여기 차이 초과 공급 6. 수요일에서 공급량을 빼니까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네. 자, 그래서 답을 찾게 되면 고용이 감소되는 것. 예. 그리고 실업자. 예. 4하고 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40번 한번 볼까요? 예. 근데 40번을 딱 보니까, 요거는 실질 임금의 경기 순환성이에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세상이 좋아질 때 실질 임금도 올라간다. 네, 순행. 세상은 좋아지는데 내 실질 임금이 떨어진다. 역진. 세상은 바뀌는데 내 실질 임금은 변화가 없다. 경직. 그거를 신경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잘 보십시오. 대문자로 쓰는 건 명목임금이고 밑에다 P로 나누게 되면 이것이 바로 실질임금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는 P분의 W라고 실질임금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명목임금을 1,000원을 받는다. 그런데 내 필수품이 200원이다. 그러면 1,000원이고 200원 나누면 5개죠. 그러니까 나는 필수품 5개를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실질임금이에요. 그냥 P분의 W, 물가로 나눴으니까 실질치구나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이라는 것은 우리 라면 몇 개, 빵 몇 개, 옷 몇 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실질임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한 거잖아요. 나라에서 녹봉을 줄 때 관료들에게 쌀 한 말, 두 말, 한 가마, 두 가마 그것이 바로 실질임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경세 재민 예전에 이런 서양에서 오는 경제학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다 있었다. 그런데 용어가 없었을 뿐이다. 자, 그래서 중첩임금 계약이요. 그렇죠? 기간이 겹칠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쟤네들도 못 올려주는데 니네들 어떻게 올려주느냐? 중첩이 많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경직적이다. 아까 요 스태거 나왔던 표현 있죠? 비동조성 할 때. 예. 또 실물 경기 변동이론. 리얼 비즈니스. 야, 너 기술이 좋아졌어? 노동자들의 기술이 좋아졌어? 노동 수요 증가, 실질임금 상승 같은 방향이죠.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명목임금 경직성 모형에서는 총 수요가 증가해서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실질임금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역행적이다. 중첩임금계약, 그렇죠? 총 수요가 증가해서 물가가 올라간다. 내 임금은 안 올라간다. 경직적. 따라서 실질임금은 떨어지게 된다. 경기 역행적. 효율성 임금이론. 세상이 좋아지던 나빠지던 내 기술이 좋아지던 나빠지던 내가 받는 효율성 임금은 균형 임금보다 원래 높은 데서 변화가 없다고요. 경직적이다. 변화가 없다. 실물 경기 변동 이론에서 내 기술이 좋아졌다.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내 실질 임금이 상승한다. 예, 맞죠? 네, 순행입니다. 실물 경기 변동 이론에 따르면 노동 공급 곡선이 수평선이고, 그렇죠? 기술 충격이 발생할 때, 자, 기술이 좋아졌다. 노동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실질 임금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예. 자, 40문제 다 풀어보았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